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독과 은혜의 네 번째 시간 몸 중독의 신경학적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이 만만치 않으시죠? 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중독은 우리를 회방하며 구원을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 책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 단어를 확인했는데요. 첫 번째는 욕구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억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독입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집착이라고 말했고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초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는 상태로부터 초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탈을 가능케 하는 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희망이 있을까요? 이 책은 확실히 그 희망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중독의 5가지 특징도 확인했습니다. 중독의 5가지 특징과 3장에서 5장까지에 걸친 내용들은 중독과 중독적 성향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를 진단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중독의 5가지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성이었고, 두 번째는 금단 증상, 세 번째는 자기기만, 네 번째는 의지력 상실, 다섯 번째는 주의력 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중독이나 중독적 성향이 있습니까?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어떠한 성향이 여러분에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3장에서 5장은 이 중독의 특징을 가지고 확인한 우리의 중독이나 중독적 성향을 여러 가지 학문적 입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중독적 성향이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신경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실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중독의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4장에서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중독의 현실을 설명해 주고요. 5장에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 중독을 대응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은혜에 힘입어 중독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에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전생애를 통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재발 잠재력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욕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늘 견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 우리의 몸 중독의 신경학적 본질에 관해서 나누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뇌가 중독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중독된 현상을 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제가 이건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 사람들은 몸, 정신, 영혼을 구별해 오던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과학이 정신은 뇌이며 뇌는 곧 육체라는 점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많은 신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육신이 영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곧 영적 존재라고 이해했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정신과 영혼과 몸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들끼리의 교신,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뇌에 대해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뇌의 세포입니다. 인간의 다른 몸처럼요, 인간의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포는 바로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런이 보이십니까? 세포체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축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축색은 뇌의 다른 부분과 연결하는 긴 신경섬유를 축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냅스인데요. 이 세포체와 이 세포체가, 뇌세포가 서로 협업을 위해서는 상호 교신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연접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축색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다른 뇌세포에서 신경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그냥 이런 예비 지식을 한번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서 피상적인 수준의 관찰, 그것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뇌에는 얼마나 많은 뉴런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뢰할 만한 추정에 의하면 100억이나 1조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뉴런이 태아 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과 임신 10주째에 엄청난 속도로 증가된다는 것 정도를 알 뿐이죠. 그런데 이 뉴런이 정확히 어떻게 모두가 다 작용하는 건가에 대해 설명하기는 정말로 신비에 가깝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에 대해 설명해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뇌와 중독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뭔가요? 그것은 불균형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스트레스입니다. 나머지 신체 활동처럼 모든 뇌 기능은 화학 물질과 세포들, 그리고 세포 시스템 간의 미세한 균형 변화에 의존합니다. 신체 시스템들이 여하간 작용을 계속해 나가려면 조화롭게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평행 상태의 균형이 깨지면 스트레스가 발생하죠. 스트레스를 정의하자면 불균형에 대한 신체의 반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불균형을 알리는 경고 반응임과 동시에 균형 회복을 도모하는 대처 기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불균형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우리 몸이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뇌가 어떠한 작용들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피드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습관화를 하고, 세 번째는 적응을 해나갑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라는 것은 앞정을 밟았으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처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피드백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활발한 세포들을 억제하거나, 활동이 미약한 세포들을 자극하거나,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포들을 촉진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드백이 한계에 이르면 습관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습관화는 내성의 신경학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습관화는 신경세포들이 거듭되는 자극에 무뎌지고 더디게 반응하는 과정이 습관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적응이 되는데요. 습관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면 수신세포들은 자신의 반응을 증가시켜 무시하려 애쓰기보다는 한편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불균형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불균형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반응이 이 피드백과 습관화와 적응이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로 가고, 이 적응이 바로 집착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중독과 같은 것이죠. 어려우시죠? 그러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세포들과 집착에 관한 이야기를 이 수면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 수면제, 이걸 진정제라고 해볼게요. 진정제가 처음 등장할 때는 즉시 세포 A를 강제로 진정시켰습니다. 이게 잠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을 잠이 오도록 만드는 거죠. 진정시켜서. 이게 일종의 피드백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진정제를 하루나 이틀 이상 계속 사용한다면 세포 A는 진정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 A는 자신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진정제의 효과에 덜 민감해지고 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습관화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처음 진정제를 했던 양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잠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정제를 복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습관화는 내성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습관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적응의 단계인데요. 잠들기 위해 필요한 진정제의 양을 계속 늘려간다면 당신은 세포 A의 습관화를 압도하게 됩니다. 진정제의 효과는 당신의 경계 시스템 안으로 제대로 침투해 들어갔으며 전체 시스템은 그것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속 이것이 없이는, 그 더 많은 양이 없이는 잠들 수 없는 그런 우리 몸이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십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방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드백, 두 번째 습관화, 세 번째 적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응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고 상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육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기 안에 어떠한 그런 증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중독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중독을 극복해 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을 대항하여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은혜를 힘입어 중독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에 당기는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생애를 통해 그 재발 잠재력은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뇌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것의 실체,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중독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좀 심심할지 몰라도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 우리가 6장 이후에 나오는 그 대안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불균형을 알리는 경고이자 대처 방법입니다. 뇌에서 이 같은 불균형을 대처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중독이나 중독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해 보시고 주일에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